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트럼프가 25% 고관세를 부여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20-30%가 급감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정책에 우리가 대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미국과 교역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석유와 가스를 더 많이 수입을 해서 흑자폭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80조가 났다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잘 사는 나라다, 현금 민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산 제품을 수입해 주는 것, 석유와 가스를 더 수입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김대중 교수님 모시고 한국 경제 상황과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대중입니다. 예.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에 있는 김대중입니다. 저는 현대정권의 이코노미스트를 이제 한 5년 했습니다. 현대정권 있었고, 또 LG전자에도 한 1년 있었고, 또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이제 정권팀에서도 한 2-3년 있었고, 국회에서 한 10년간 또 국가를 위해서 또 일 좀 했습니다. 2010년부터 세종대학교에 와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도 부자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자학책도 쓰고 또 이렇게 방송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 다 믿지는 마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잘 이제 발췌하셔서 잘 투자하셔서 또 부자가 되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좀 상황을 IMF 때와 비교해 보면 좀 어떠한 상태인가요? 제가 이제 1997년도 IMF를 맞을 때 정권회사였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원화 환율이 평소에 뭐 한 900원, 1000원 하던 환율이 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우리나라 기업 절반이 망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우리은행, 시중에 있는 5개 은행이 합쳐진 겁니다. 상업은행, 한일은행, 뭐 이런 은행이 합쳐진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우리은행이고, 알고 계시는 외환은행이 이제 미국의 론스타에 팔렸다가 몇 년 전에 이제 하나은행과 합병이 됐죠. 이와 같이 IMF를 맞으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큰 고통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많은 은행 직원들이 해고가 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IMF를 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PPT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말하는 항상 우리나라의 서화 분석에 대한 겁니다. 한국의 강점과 또 한국의 약점, 또 기회, 위험 요소를 하는 건데, 위험 요소에 보시면 중간에 제가 한일 통화 스와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통화 스와프 600억 달러, 한일 통화 스와프 700억 달러가 둘 다 없습니다. 한일 통화 스와프는 다행히 2024년도에 100억 달러만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썼는 경제 전망책이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환율이다.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으로 세계 한 13위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2에서 13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이 이제 제조업의 강국이고 한국이 5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GDP로는 세계 한 10위 정도 되는데, GDP라고 하는 것은 1인당 국민소득 곱하기 인구수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GDP는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1인당 GDP로 36,000달러고 일본이 35,000달러입니다.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삽니다. 2024년도에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900만 명 정도 되고, 일본인이 한국에 온 것은 한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요점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일본보다 더 잘 살게 됐다. 이제 그것이 이제 자부심을 가지자, 이런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시는 것은 국제 통화에서 우리 원화가 결제되는 비율이 없습니다. 35위 정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0.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GDP는 세계 10위인데 우리 원화가 결제되는 순위는 35위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꼴찌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OECD 국가가 38개국인데요. 한국이 35위입니다. 한국의 노동 생산성도 38개국 중에 33입니다. 거의 꼴찌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왼쪽에 보시면 전 세계 GDP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9% 정도 된다 이렇게 보여 있고, 주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GDP는 한 2% 정도 되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1.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60%고 한국이 1.6%니까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도 60대 1.5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투자하는 자산의 앞으로 미국의 95%, 한국의 5%를 투자하는 것이 글로벌 주식 비중에서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이번 달에 업데이트했습니다. 이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매달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요한 나라의 외환 보유액 비중인데요. 한국은 현재 23%밖에 GDP 대비 23%입니다. 한국은행이 항상 외환 보유액은 충분하고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09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이나 홍콩보다도 더 작은 GDP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콩은 한번 보시면 국가 GDP가 3,6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외환 보유액이 국가 GDP의 115%입니다. 엄청나게 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1997년 IMF 때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 전부 다 외환 위기를 겪었는데 대만은 겪지 않았습니다. 대만은 GDP의 75%를 외환 보유고로 가지고 있고 철저하게 스스로가 위험에 대비합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통화 스와프가 과거에 600억, 한일 통화 스와프가 있었지만 지금은 두 개도 없는 상황이고 외환 보유고 자체가 이렇게 GDP 대비 2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외환 보유액은 한국은행이 절대로 얘기 안 하고 절대적인 금액만 세계 9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과 중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일본의 엔화와 중국의 위안화를 가지고 국제금융에서 석유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아니다. 이제 그걸 알려드리고, 우리가 적정한 외환 보유고 한국이 얼마나 적정한 외환 보유고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IMF가 제안한 것은 6,800억 달러입니다. 지금 아르헨티나가 12번째 외환 위기가 났습니다. 국가가 이미 파산했습니다. 12번째 났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 언제든지 반복되어서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20개 나라가 외환 위기가 났습니다. 우리가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런 나라 다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이미.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달러 강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올 하반기에 저는 환율은 1,500원, 1,600원 갈 것이고 앞으로 매년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오릅니다. 뒷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 82% 확률로 달러는 오릅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1달러는 200원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1,450원입니다. 오늘 현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450원이니까 아마 작년에 이제 1,490원까지 갔다가 이제 아마 저는 올해 1,500원, 올 연말엔 1,600원, 1,700원, 1,800원 앞으로 계속 오른다.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50년간 환율이 어떠한 확률로 오르느냐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82% 확률로 환율은 계속 오르게 되어 있다. 그 이유가 우리 한국은행에 원화가 없습니다. 그죠? 당장 동원할 현금이 없습니다. 저 외환 보유고 중에 4%만 현금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미국의 정부 기관채나 채권, 주식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당장 동원할 돈도 없고, 두 번째는 적정한 외환 보유고에 우리가 적정하게 보유해야 할 외환 보유고는 9,200억 달러라고 국제결제은행이 한국에 제안을 한 겁니다. 한국은행이 너무 모르쇠입니다. 그죠? 이렇게 아무리
뭐 저도 많은 학회에서 논문도 발표하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항상 한국은행은 이제 97년도 IMF 시절에도 뭐 충분하다 했지만 며칠 뒤에 이제 우리가 외환 위기를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개인들은 이런 위기가 언제든지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서로 대비해야 되겠고, 제가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가 나니까 우리가 스스로 대비를 잘하자 이런 겁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한국은행, 정부, 국회가 BIS가 제안한 것만큼 9,200억 달러 정도를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비축하자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가 경제가 안정이 되고,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25% 고관세를 지금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외환보유고를 쌓아야 됩니다. 지금 외환위기에 대해서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부족하고, 두 번째는 한일통화스와프, 한미통화스와프가 둘 다 없다는 것, 그다음 세 번째는 당장 동원할 돈이 없다는 것, 그죠? 현금 보유가 4%밖에 안 된다는 거고, 네 번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환 보유고가 아주 중요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개인들은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원화로만. 미국의 달러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항상 제일 좋은 게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라. 시가총액 1등은 현재 애플입니다. 엔비디아하고 애플이 번갈아 가면서 1등을 하다가 엔비디아가 좀 고점 대비 지금 20%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는 아마 장기적으로는 다시 엔비디아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치열하게 경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 개인이 환율 상승에 대비하기 제일 좋은 것은 미국의 시가총액 1등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애플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을 사라는 겁니다. 애플이 됐다가 엔비디아로 바뀌면 다시 엔비디아라고 하고, 뭐 개인이 주식을 사고 팔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 세 개 회사를 뭐 분산 투자해도 좋다. 보니까 뭐 작년에만 한 10번씩 바뀌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등, 애플, 엔비디아 하다가 지금 엔비디아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주식의 가장 큰 부자인 워렌 버핏은 자기 자산의 50%가 애플입니다. 현재 워렌 버핏은 자기 자산의 30%를 달러로 가지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트럼프가 고관세를 부여하게 되니까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미국 주식도 한 20% 정도 내렸습니다. 애플은 마이너스 15%, 엔비디아는 20% 내렸는데요. 미국이 관세를 부여하게 되면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물건이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이익이 날 수가 없고, 상대국, 한국, 중국 모든 나라가, 캐나다, 멕시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25% 부여하면 상대국도 25%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애플, 엔비디아, 세계적인 기업도 주가가 15%, 20%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오를 것이다. 트럼프가 1기에 했던 무역 정책이 한 30%만 시행이 되고 나머지 70%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정책이 전 세계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100% 실행은 안 되고 한 30% 정도 실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환율은 82% 확률로 계속 오른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2기가 지금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고관세 정책을 말씀하신 대로 펼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조금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은 어떠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이렇게
트럼프가 25% 고관세를 부여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20-30%가 급감을 하게 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2024년에 약 한 1,000조 원 정도로 수출했었고 한 900조 정도로 수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합니다. 석유와 가스를 다 수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는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가장 크게 타격을 받습니다. 무역 의존도 1위는 독일인데요. 독일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주가와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보여드린 것이고, 이건 부동산 가격이고, 이제 트럼프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트럼프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고관세를 부여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자, 요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현대자동차가 제일 큽니다.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석유화학, 반도체 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작년에 전체 이익이 한 100조 원 정도 났는데요. 80조가 미국에서 난 겁니다. 우리나라는 1,000조를 수출하고 900조를 수입해서 100조 원 이익이 났는데 85조가 미국에서 났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미국 때문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이고요. 미국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6%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한국 전체 수출의 53%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두 나라의 경제 교역으로 이제 한국은 먹고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자동차, 한국은 작년에 미국에 150만 대를 수출했습니다. 근데 미국 차는 우리나라에 5만 대 수입했거든요. 그러니까 30배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 석유와 가스 1위가, 수입 국가 1위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고 있고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가 미국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고관세 정책, 그죠?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고관세 정책 계속 부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정책에 우리가 대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미국과 교역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다. 그죠? 미국의 석유와 가스를 사주고, 또 지금 알래스카에 한국의 철강 기업이 진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0조나 미국에 흑자를 남겼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도 10배 올려라. 그 다음에 미국산 물건을 더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석유와 가스를 더 많이 수입을 해서 흑자폭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80조가 났다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잘 사는 나라다. 머니머신이다. 현금 민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미국산 제품을 수입해 주는 것. 당장 필요한 게 석유와 가스를 더 수입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또 항상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수주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00조 원 정도의 수주고가 있고 조선, 방위산업 뭐 이런 것이 한국에 또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좀 이게 현실성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현실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합니다. 우리나라의 석유 비축량은 한 3개월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이런 걸로 이제 먹고 살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의 지위가 과거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큰 걱정입니다. 삼성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한 60%를 차지하고 하이닉스가 20%를 차지했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 경제에 인공지능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인공지능의 필수적인 제품이 우리가 반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비메모리가 70%를 차지하고 메모리는 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비메모리 분야에서 90%는 대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를 포함해서 대만 기업이 차지하는데 한국은 이렇게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현재 8%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 한 1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현재 HBM 반도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HBM 반도체는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부르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 고속도로가 한 8차선 정도 되는데 HBM 반도체는 한 16차선 정도 되는 초고속 반도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HBM 반도체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 하이닉스가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삼성이 인재를 중시하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삼성의 우수한 인력들이 대거 하이닉스로 옮기게 되면서 하이닉스가 더 빨리 HBM 반도체를 만들어낸 겁니다. 삼성이 과거처럼 이런 인재를 중시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테크윈, 하나시스템 전부 다 과거에 삼성이 가지고 있던 겁니다. 삼성테크윈이라든지 삼성탈레스, 삼성이 무기 만드는 것을 전부 다 하나에 팔아버렸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한국 전체 수출의 20%를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체 GDP의 절반을 삼성그룹, 현대그룹이 25%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기업이 한국 GDP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삼성이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데 지금 HBM 반도체도 못 만들어냈고 이런 주요한 방위산업도 다 하나에 팔아 넘겼고 저는 이제 그 원인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 삼성이 과거에는 삼성의 미래전략실 또 삼성경제연구소 이런 쪽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재를 중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이제 삼성이 상속세도 많이 나오고 그죠? 거기에다가 정부의 압박도 있고 또 정부의 이제 그런 뭐 전체 일중에서 한 0.1%도 안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재판을 받고 있죠.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습니다. 요점은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빨리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또 인재를 육성하고 소중히 해야 되겠다. 빨리 HBM 반도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요점은 한국의 삼성이나 또 현대나 이런 주요한 기업들이 과거같이 중요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고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가 또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위험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